마녀의 방, 검버섯이 피어난 얼굴, 조금 굽은 허리, 경박하게 떨고 있는 다리와는 달리 색감이 아름다운 비단을 두른 복색은 범상치 않았다. 긴 곰방대에 불을 붙여가며 연신 뻐끔거리는 것이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 같았지만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는 여느 젊은이 못지 않았다. 박순구는 6.25 전쟁 발발 이후 2년 사이 오히려 더욱 윤택해졌다. 돈이 필요 없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화와 귀중품을 쏟아부어 생필품과 식량을 사재기 했다. 어차피 더 귀한 것과 바꾸기 위한 투자이니 아쉬울 것 없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단 한 가지는 절대 팔지 않았다. 친일파를 자처하며 일본군의 뒤를 봐준 대가이자 고위 관직자와 친분을 통해 갖게 된 단 한 권의 책. 평생을 바쳐 찾아온 바로 그 검은 책은 얌전히 모셔두었다. 책은 필요를 넘어 숭배 대상에 가까웠기에 피난길에서도 박순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갔다. 그때 박순구의 눈이 어딘가를 향했다. 애타게 그를 부르는 남자에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자신을 원망과 증오로 노려보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박순구는 토끼눈이 되어 여자아이를 아래 위로 훑었다. 눈빛이 아이답지 않게 기뻤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울면서 밥을 처먹는 자신의 아비를 무섭도록 노려보았다. 박순구와 눈이 마주칠 때에도 흔들림 없는 원망의 눈빛은 그저 놀랍기만 했다. 여자아이는 밤이 되도록 허름한 창고 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달칵거리며 문고리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툭 열렸다. 곧 근육질의 사내가 우악스럽게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여자아이는 밝은 등불이 켜진 곳으로 끌려갔다. 아이의 머릿속이 체념으로 가득할 무렵 서있으라는 장정의 목소리에 그대로 몸이 얼어붙었다. 무서운 마음에 눈도 질끈 감았다. 좋은 향기가 느껴져 슬며시 눈을 떠보니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아이는 무슨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나 싶어 그녀를 바라보는 눈을 거두질 못했다. 난 수양이라고 해. 넌? 그런 거 없어요. 이름 같은 거. 단월. 이제부터 단월이라고 부를까? 어때? 마음에 드니? 네.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연으로 불리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한 아이였다. 그리고 너무 예쁜 언니가 하사하신 이름이라니 감지덕지 받아야겠다 싶었다. 여러 개의 촛불 사이에서 노인이 어슬렁거렸다. 혹시 누구라도 볼까 싶어 한참 시종들의 유물을 확인한 노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방 한구석으로 걸어가 바닥에 나무 덮개를 드러냈다. 일반적으로는 없어야 할 공간이 보였고 그 안엔 큰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박순구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번뜩이는 눈초리로 주위를 살핀 뒤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책 한 권이 그를 반겼다. 오망성에 각 꼭지점을 잇는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감싸는 더 큰 원을 다시 한번 그려 넣었다. 그리고 원과 원의 공간에 자신만이 아는 문자들을 중간중간 써놓은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냈다. 노인은 힘이 드는지 흐르는 땀을 닦은 후 낑낑대며 무거운 책을 들고 오망성의 중심에 앉았다. 그리곤 책을 펴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눈을 잔뜩 찡그렸다. 한참을 책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노인은 양손으로 기이한 수인을 맺었다. 그리고 낮게 웅얼거렸다. 주문이 6번쯤 외워질 무렵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듯 방 안의 촛불이 넘실거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보통 이쯤이면 자신의 앞에 나타나야 할 그것이 보이질 않았다. 그때였다. 박순구의 옆에서 날카롭고 단단한 것으로 바닥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뒤늦게나마 그것이 보였다.
괴물은 그대로 노인의 몸을 원 바깥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를 눈치챈 박순구는 이를 악물고 다른 손가락으로 결계의 균열을 이어붙였다. 박순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을 감쌌다. 검은 괴물이 차츰 모습을 감추고 코까지 썩어 문드러질 듯한 악취도 함께 사라지며 어두웠던 방은 곧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헉헉대며 고통을 참아보다가 이내 희열감에 가득한 표정으로 웃음을 띄었다. 그 아이라면 충분해. 영원히 날 살게 할 수 있어. 음침한 웃음소리와 고통 섞인 기침이 고독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간밤의 끔찍한 일은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단월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박순구는 낄낄대며 바닥을 쳤다. 아까의 설한전 그것에게 입은 상처는 어느새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그였다. 대대로 갑부였던 박순구의 집안이 더욱 거부가 된 건 그의 아버지 덕이 컸다. 겉으론 일본 무역 상인인 척했지만 문화재를 도구로 하여 팔아넘긴 매국노였다. 1900년대 초 일제강점이 시작될 때 식민의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 뒤로 박순구는 더더욱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세를 확장하듯 나라를 팔아먹으며 일제의 개가 되었다. 박순구의 아비는 평생을 무슨 책에 관해 박순구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아집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돼서야 박순구의 손을 잡고 피가 차오른 두 눈으로 겨우겨우 입을 떼며 말해주었다. 세상을 지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하기에 차마 이름을 만들어 부를 수 없는 무명의 온통 새까만 책. 죽어가는 박순구의 아비가 그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은 검은 책을 모양을 그대로 그린 그림 한 장이었다. 박순구는 수년간 책의 행적을 쫓았고 일제의 손에 책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온갖 못할 짓을 자행하며 일본의 고위층들과 인맥을 트는 데 성공했다. 영생과 지배의 책이라면 결코 일반인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한 박순구의 생각은 맞아떨어져 결국엔 당시 일본의 초급은 간부의 저택에서 무명의 책을 만나게 되었다. 대를 이은 광기와 집착의 보상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땅과 하늘, 인간의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다. 박순구의 곶감만 빼고 별일 없이 지나친 며칠은 어느새 일주일이 되었다. 단월에게 굶주림과 고통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을 무렵이기도 했다. 단월은 박순구의 방문 앞에 섰다. 왔구나. 박순구는 희죽 웃었다. 너무도 기뻤다. 단월은 박순구의 허락이 없음에도 방 가운데 붉고 노란 학 몇 마리가 수놓아진 푹신한 방석에 멋대로 털썩 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맑은 눈망울로 박순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그러한 단월이 신기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박순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슬금슬금 눈이 감기고 박순구의 숨소리와 단월의 숨소리의 높낮이가 점점 비슷해졌다. 단월은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깼다.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다. 무슨 꿈이 이 모양이람. 얼굴이 얼얼한 듯 통증이 느껴져 급히 만져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느 정도 단월이 진정을 찾고 있을 때 익숙하지 않는 공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월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았다. 대문이 심하게 흔들리며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계속하여 손을 뻗어 단월을 낚으려 하던 괴물은 찾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자 급격한 속도로 손을 거두더니 대신 문틈 사이로 붉고 징그러운 것들이 꿈틀거리는 눈으로 단월을 노려봤다. 단월은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박순구는 툇마루에 나와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박순구는 열심히 무언가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단월에게 줄 옥비녀였다. 반짝이는 옥비녀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조심히 아래에 내려놓고는 몇 번 더 유심히 살피는 그였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이걸 보고 기뻐할 단월이를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났다. 단월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뻤다. 단월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박승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즐거운 사색에 잠긴 시간, 단월은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낮에 박승구와의 이야기가 자꾸만 기대를 품게 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하고 아껴주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다니 단월은 행복했다. 선물까지 받게 될 것을 생각하자 배시시 웃음도 새어나왔다. 다음날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들 할 일을 하느라 바빴다. 밤이 되자 가슴이 뛰는 건 다른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즐거움에 흥얼거리는 박승우도 아이들처럼 마냥 설레었다. 단월도 기대에 들떴다. 다만 수양이 건넨 말들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수양은 오늘만 단월이 잘 견뎌주길 바랐다. 그래 주기만 한다면 밤에 있을 추악한 일쯤이야 행복한 기억으로 묻어버릴 수 있으리라. 아직 어린 나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모르는 단월은 여느 때보다 신이 났다. 총총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수양이었다. 박승구는 만면에 미소를 띄운 채 손살같이 문 앞으로 뛰쳐나갔다. 문을 열자 활짝 웃고 있는 단월이 서 있었다. 단월이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고 박승구도 마주 앉아 슬며시 아이의 눈치를 보았다. 박승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박승구는 가만히 자신의 감춘 손을 꺼내 보였다. 그런데 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 박승구의 소매자락에서 비녀가 방석 위로 떨어졌다. 단월이 허겁지겁 떨어진 비녀를 주었다. 멍하게 비녀를 바라보던 아이는 이내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으로 변했다. 단월은 너무 좋은지 펄쩍펄쩍 뛰었다. 박승구도 마음이 뿌듯하여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박승구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단월이에게 너무 빠져버린 탓에 또다시 쇠염의 줄을 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단월이 비명을 질렀다. 수양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단월을 끌어안고 방 밖으로 나갔다. 김만수 또한 힘이 풀린 사지를 끌고 방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웬일인지 박승구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박승구는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박승구는 자신의 커다란 베개 밑에 손을 넣었다. 검은 책이 그곳에 있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박승구는 자문자답을 하다가 홀로 분을 삭히지 못하였다. 수양은 옥비녀가 부서지도록 꽉 손으로 말아쥐고는 단월에게 다가갔다. 벌벌 떨리는 사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한 남자가 참혹한 광경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수양의 손엔 상당히 큰 크기의 검은 책 한 권이 가벼운 시집처럼 들려 있었다. 협탁 위에 시계를 보았다. 2005년 11월 30일의 새벽. 수십 년째 악몽은 멈추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이제 곧 80의 나이가 되는 재덕이었지만 그때 일은 바로 어제처럼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 그를 나락으로 밀어뜨렸다. 유명한 화가가 되어 수십 번의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마친 그였다. 이미 하나의 사업체가 되어버린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될 날만을 바랬다. 여러 명의 청년들이 짐들을 옮기느라 쉴 새 없이 이리저리 오갔다. 이사하는 날에 맞춰 신제품으로 사두었던 냉장고가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을 바라보던 윤태경은 흡족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아내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아이도 들뜬 마음에 자꾸만 울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 맞냐고. 태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짐이 다 들어오고 나름의 정리만 남았다.
이사한답시고 너무 시끄러웠나? 아랫집일까? 그는 망설이다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여인이 서 있었다. 아이같이 순진한 표정의 여자의 발이 주인의 허락 없이 현관을 넘었다. 태경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하지 못했던 인사를 건넸다. 이사온 첫날 밤, 새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아이는 그만큼이나 흥분이 되었는지 피곤한 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두운 방, 불마저 꺼져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태경이었기에 항상 작은 불을 켜놓고 잤었다. 악몽이 떠오른 태경은 해주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증명하듯 아내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태경에겐 차라리 다행스러웠다. 태경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히려 서재로 들어왔다. 태경은 밀려오는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 6시였다. 차를 찬 데서 오래 두어 그랬나 보다. 쌀쌀한 기운이 그의 무릎에 닿으니 서늘한 기운에 다리가 절로 오므려졌다. 괜한 투정 한번 떨구고 집으로 향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벅찼다. 의사가 돌아가고 나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까와는 다르게 평온해 보이는 얼굴. 갑작스레 말을 건 남자는 낡은 쥐색 점퍼를 걸친 채 그만큼이나 오래된 수첩을 톡톡 볼펜지를 찍으며 웃는 낯으로 태경을 바라봤다. 형사가 웃음을 지우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태경을 살폈다. 형사는 무슨 말을 하려다 손을 가로저으며 껄껄거리고 웃었다. 이호재, 강력 3반. 태경의 개인에겐 큰일이라지만 이보다 더 심한 사건 사고도 많은데 강력반까지? 태경은 도무지 모를 일들에 혼란스러웠다. 윤재덕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자신의 전시회에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었다. 살고자 하는 요구 하나로 일본까지 왔지만 윤재덕은 그날 이후 자신의 죽음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 그렸던 성출의 그림을 붙잡고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다. 당겨 쓸 월차도 없어 잠시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아내와 정인과 함께 있었다. 일이 그렇다 보니 아파트조차도 이상해 보였다. 집터가 이상한 것인가. 이 모두가 농담처럼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태경은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다. 그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 여자 이외엔 다른 사람들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 이호재는 서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수많은 서류들과 파일이 가득한 캐비닛 사이로 책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운찬이 밝게 웃으며 호재에게 인사를 했다. 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젓는 호재를 보며 은찬은 말없이 녹취가 담긴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로서는 이상한 점을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담배를 피기 위해 이호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호재는 첫 번째 실종 사건의 내용을 천천히 훑었다. 한참을 나와 돌아본 곳엔 빛 하나 없는 어둡고 차가운 아파트만 보였다. 가까운 병원에 윤태경의 가족을 옮긴 뒤 사건 현장에 돌아온 은찬은 고민에 빠졌다. 의사에게 이해주가 입은 상처에 대해 물었더니 날카로운 흉기에 응한 오른 발등부터 발밑까지 관통한 자상과 등과 다리에 각각 하나씩 열상, 그리고 넘어져서 생긴 약간 뇌진탕 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는 거지? 태경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었다. 한숨도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에 가만히 창문을 열었다. 윤재덕은 내일이면 열릴 자신의 전시회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새벽이라 무척이나 한산한 도로 덕에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40분을 조금 넘겨 도착했다. 여전히 아파트는 어둡고 음산해 보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파트 입구 계단에 올랐다. 특유의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가 21층에 멈춰섰다.
태경은 한참을 현관문에 문고리를 잡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환상과 현실은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시간은 새벽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독한 악몽이었는지 태경의 몸은 담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주위를 서성이며 방심의 틈 사이로 날카로운 손톱을 찔러 넣을 것만 같아 때때로 이유 없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호재는 밖으로 슬며시 걸어나가 담배를 물었다. 재혁은 아까 잠시 쉬었던 소파에 누워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은찬 또한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아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사건의 조각이 떠다니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피곤한 몸을 이을 수 있는 새벽이 온 듯했지만 머리에 남은 섬뜩한 잔상 때문에 편한 잠은 물 건너간 지 오래였다. 태경은 차가운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 윙윙거리는 진동음을 내며 알람을 울리고 있는 핸드폰이 그 빈곤한 잠마저 깨웠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끔찍한 기억이 현실이 아님을 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차 안에서 잠들었던 은찬이 피곤함을 물리치려 기지개를 켰다. 무엇 때문에 잠이 깬 건지 아직까지 알 수 없었다. 진 회색의 먹구름이 물통에 회색 물감을 떨어뜨리듯 짙게 퍼졌다. 어두운 하늘엔 번개가 내리쳤고 조금 뒤 천둥 소리가 지천을 울렸다. 바로 저것이 은찬의 잠을 깨운 주범이었다. 물론 옆에서 같이 자던 호재도 깨워버렸다. 까딱 잘못했다간 지각은 둘째치고 정말 위험할 뻔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내리는 비는 어느새 도로 위에 얼어붙어 여기저기서 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앰뷸런스와 레카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어수선하기만 한 풍경 사이에서 태경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제 덕에 첫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는 꽤 수준 있고 규모가 컸다. 어쩌면 한국 땅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이곳에 자신의 그림을 걸고 말 것이라며 다짐을 했을 법도 있다.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조금 기력이 딸려 보이는 남자는 3여분간의 좀 길다 싶은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 남자가 나온 곳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윤재덕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부터 하나하나 찍어야 직성이 풀릴 사람들처럼.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한 곳에서 하마터면 전시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할 뻔한 두 사람이었다. 다행히 호재가 내가 누군지 아냐며 버럭버럭 성질을 낸 덕에 그나마 뒤에서 관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태경은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전시회장은 일대 소란을 겪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터지는 플래시까지 번쩍이는 통에 더욱 정신이 없었다. 기자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윤화백의 이상한 행동도 모자라 그 앞에 남자 또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우왕좌왕하던 은찬과 호재는 왜 이 자리에 윤태경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지 못한 채 소란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갔다. 의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10분여 동안 계속된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혹시 몰라 진로 기록을 뒤져봤지만 특별할 것도 없었다. 겨우 진정시켜 놓은 윤재덕을 의자에 앉혀놓긴 했지만 두 눈을 껌뻑일 힘도 없는 것 같았다. 은진도 완전히 지쳐버려 머리가 아픈 듯 두 손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감싸 안았다. 갤러리 측에서는 이를 무마시키기에 바빴다. 윤태경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중절모를 깊게 눌러쓰고 방 밖으로 빠져나왔다. 곁을 지키던 은진마저 없으니 재덕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재덕은 2100 이후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너무 지친 노인에게 이러한 호의는 그저 감사할 뿐인데다 마땅히 몸을 녹일 장소도 없었다. 단지 좀 이상한 것은 어디선가 본 듯한 2100 이후의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비슷한 얼굴을 언젠가 봤었던 것 같은데. 아리송한 재덕에게 커피를 건넨 여자는
이내 부엌으로 사라졌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제덕이의 온몸이 나른해졌다. 재혁의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른하게 앉아있던 호재가 먼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호재는 무뚝뚝한 얼굴로 문 쪽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곧이어 어스름한 저녁의 평범한 동네에선 누구나 처음 들었을 법한 총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회색과 붉은색으로 번뜩이는 건물엔 수많은 택시와 자동차가 비명과 두려움을 싣고 들락거렸다. 응급실이라는 붉은 글귀가 눈에 날카롭게 박혔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하면서도 욕을 해가며 견뎠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참으로 그답다는 생각을 했다. 은차는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태경이 눈을 떴을 무렵 어둠이 도시를 짙게 물들였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내와 딸의 병원으로 향했다. 쌀쌀한 날씨는 약간 으스스하기까지 했다. 잿빛의 아파트는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도 빛이 잘 들지 않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집임에도 태경은 쉽사리 발을 들이기가 힘들었다. 태경은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흘러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면서 층수를 알리는 붉은 등을 바라보았다. 해주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다. 모든 기억이 희미했다. 집안은 어두운 커튼으로 둘러놓은 듯 빛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병원 앞에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처럼 화려해 보였다. 몇 대의 경찰차가 수놓은 빛이란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해주는 자신을 향한 광명을 뒤로하고 스스로를 다시 어둠 속에 밀어넣었다. 은차는 정인을 한 손으로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플래시를 비추며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다. 아이는 그리 무거운 무게는 아니었지만 좀 전의 상황으로 남은 힘이라곤 모두 빠져버려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텨야 했다.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은차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호재는 20층의 계단에서 잠시 멈춰섰다. 지나치게 긴장한 채 쉬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더니 다리에서 쥐가 날 것 같았다. 21층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고요했다. 태경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태경은 문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악다구니를 쓰며 문을 부술 듯이 몸을 부딪혔지만 누가 용접이라도 해놓은 양 흔들림도 없었다. 수양은 어둠과 보낸 오랜 세월이 눈앞에 스쳐갔다. 2019년 3월 11일 한국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가면이었다. 지독한 미세먼지 때문에 쓴 마스크로 인해 하나같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다.